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많은 지표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거를 정점으로 해서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함께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은 이제 시장은 상승한다. 단 경로가 예상과 다를 뿐. 자, 시장은 우리는 이제 주로 국내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을 많이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올해 연초부터 해서 꽤 많은 상승을 이뤘습니다. 주로 이제 나스닥이기도 했습니다만, 나스닥 중에서도 이제 그 상위 7개 종목들이 거의 다 올리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던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조금 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자, 미국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은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작년 연말쯤에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의 이제 대세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강한 긴축은 결국에는 미국의 강하고 깊은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올해 경제의 전망이었고 주류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추석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가 되게 무색할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솔직히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사라지신 것 같아요. 물론 포기하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십니다. 포기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온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도 올해의 미국 성장률을 이제 높이면서도 그 높인 만큼 그대로 이제 내년을 좀 낮추는 형태로 전망을 수정하는 분들도 좀 일단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년에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올해 틀렸다고 해서 내년 또 꼭 거짓말같이 틀리라는 법은 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로는 우리 예상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조금 나았잖아요. 그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실제 분위기였고, 주가에서도 연초에서는 이제 나스닥보다는 이제 중국 이거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인데 그래도 기복이 좀 있습니다만 중국이 좀 좋았다가 이제 5월 말쯤부터 이제 좀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좋을 거라는 이제 이유는 당연히 작년에 제로 코로나라는 이제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봉쇄를 하는 정책을 썼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풀려나면 이제 보복 소비 같은 게 나와서 경기가 되게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한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좀 그런 것 같다가도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한 11월 말, 작년 한 11월 말부터 중국이 이제 방역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하면 이제 확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한 5월쯤 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한량해졌다고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로 코로나라는 거는 그 중국이 2년 전에 헝다 사태가 터진 이후로 부동산에 대한 이제 확신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중국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집값이 떨어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헝다 사태가 미국 리먼 같이 이렇게 금융 위기로 퍼지진 않았지만 중국 내수 자체를 굉장히 갉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갉아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마치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그 핑계거리가 돼버린 거죠. 뭐 일부러 그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하지 않았어도 그 소비는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경기가 나쁜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제 방역 완화가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지 했는데 실제 약간 보복도 좀 나오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헝다 사태 2주년을 맞이해서 컨트리 가든 이제 백개원 사태가 또 터지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했죠. 한 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안 좋을 줄 알았다가 좋았으니까 그냥 쭉 오다가 이제는 좀 너무 좋아져서 금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되돌려 놓고 약간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혼란스럽죠. 일단 연초의 전망은 보기 좋게 늘 많이 틀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상반기 때처럼 뭐 미국 계속 가고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고 하기에는 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도 뭐 문제가 많다지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서 주식에서 또 많이 빠진 것보다 좋은 또 호재는 또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뭐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로 반대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이거를 좀 그 영상의 주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처럼 뭐 금리가 높고 유가도 높고 오늘이 이제 그 9월 15일인데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이제 $90를 찍었습니다. 이제 $100를 넘을 거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우디가 감산을 이제 강하게 하면서 이제 유가를 7월 달에만 하더라도 한 70불 정도 70대 달러 70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뭐 갑자기 그 사이에 뭐 석유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고 좀 보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사우디 수요가 컸던 것 같고 그게 뭐 유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리 또 강하죠. 금리 10년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 뭐 4.3%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도 달러가 좀 장난 아니죠. 오늘도 이제 유로존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유로화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달러를 다시 105, 달러 인덱스를 105로 해서 지금 수년 내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크로 환경에서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는 이제 주식 해먹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때 유행했던 개노답 삼형제 이거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개노답 삼형제를 소개한다. 자 고금리죠. 사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지금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엄청난 악재가 뭐 기다리고 있어서기보다는 아니면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거룩한 얘기보다는 사실 뭐 2년물 금리가 거의 5%에 육박을 하니까 그냥 확실한 5%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것 같은 주식이 많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우리만 해도 예금금리가 1, 2% 때는 이 돈 가지고 뭐해 그냥 주식을 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다가 예금금리 7%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뭐하러 머리 아프게 주식을 하지? 그냥 요거 그냥 복리로 계속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금리 대비 주식의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고금리 상황은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데 문제는 미국 외도 좋으면 좋은데 미국이 좀 유독 좋은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의 돈인 달러가 강해지고 근데 미국의 돈인 달러가 그냥 미국의 돈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지폐다 보니까 화폐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약세가 되는 것이죠. 달러로 모든 걸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가고 싶어도 사실 뭐 유로화가 약해지든지 이게 화폐라는 게 절대 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절대 가치. 그러니까 화폐는 그냥 이게 뭐 1달러가 있다. 그럼 1달러의 절대 가치가 애매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유로화랑 바꿀 때 1달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상대편에 있는 유로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요즘 경기 좋다지만 엔화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 이라고 제가 적어드렸고, 그리고 고유가는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게 원래 유가라는 게 기름도 달러로 사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해지면 이제 기름값은 당연히 기름값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달러가 강해지면 이제 기름값이 내려가 보이는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강달러하고 고유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지금은 이제 달러가 강해져서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지금 사우디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연말에 아람코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아무래도 큰 돈을 벌려면 이제 그 유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조합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8월 들어서는 더 조금 피곤한 시기를 보내고 좀 혼돈스러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는 서로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장기화 간다는 것은 뭐 유가처럼 뭐 수급 문제나 공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잠깐 꼬였을 때 이야기지, 사실 주식하면서 가장 뭐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 원래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이, 근데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게 뭐 재정 정책처럼 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얼마 꽂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해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뭐 요거잖아요. 미국이나 되니까 양적 완화도 있고 하는 건데, 뭐 한동안 양적 완화는 보기 힘들겠죠. 인플레 시대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결국에는 금리 올리고 낮추고, 그리고 금리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뭐 0.25%, 25bp라고 그러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뭐 정책이 디테일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사실 무슨 뭔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딱 시장이 와리가리 해도 중앙은행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전에 나침반이 없고 이럴 때 왜 항해를 할 때 북극성을 보고 이제 저희가 북쪽이구나 해서 이제 대서양도 건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경기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너무 높았다가 너무 꺼졌다가 하면 거기서 오는 굉장한 이제 고통, 의미 없는 고통을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좀 완만하게, 과소방지턱에 있으면 그냥 속도를 줄여가지고 살짝 지나가줘야지 뭐 덜컹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에 있어서 흔들흔들 할 때 그래도 너무 흔들어서 다 멀밀하지 않게 중앙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연준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중심이, 북극성이 움직이고 있다고, 북극성이. 그게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버냉키 의장하고 현직이 이제 파월 의장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원래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버냉키도 이제 한 8년 정도 의장을 했는데, 사실 파월하고도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이긴 하죠. 굉장히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저는 요즘 버냉키가 그립습니다. 뭐 그때 돈을 많이 찍어줘서 뭐 돈 찍은 걸 치면 파월도 못지않게 찍었잖아요. 더 많이 찍었어요. 그죠? 꼭 돈을 많이 찍고 금리를 낮춰줘서 버냉키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버냉키야말로 통화 정책은 이제 95%가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렇게 와리가리를 하고 좀 흔들흔들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의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물가가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버냉키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뭐 점도표라든가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뭐 이런저런 디테일한 정책들을 버냉키가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사상 최초로 한 게, 예전에는 연준 의장이 말하는 거 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린스펀만 하더라도 19년을 했는데 뭐 어디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모르겠는 암호문 같은 거 띄고 성명서라고 올리고, 그 성명서도 94년부터 나왔죠. 그 전에는 성명도 없었어. 그냥 오늘 금리는 얼마, 이제부터 금리는 얼마임, 이렇게 무슨 어명 받듯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충격을 많이 줄까봐, 이제 왜 올리는지 설명하는 게 이제 성명서였고, 그린스펀의 다음 이제 의장이던 버냉키는 아예 1년에 4번 정도는 기자회견을 해서 실제 질문을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시장과의 굉장한 소통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 왜 하겠습니까? 관종이라서. 뭐 요즘 뭐 BJ 뭐 파월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 시장과 소통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이게 간단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함의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정보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조울증이 걸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포워드에게 미래잖아요.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9월 FOMC가 있으면, 다음 FOMC가 11월에 있으면 9월에 결정을 하고 11월에는 대충 이럴 거라고 거의 깔아놓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9월에도 뭐 11월에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리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받았잖아요. 그럼 거의 FOMC가 45일 만에 열리니까 거의 90일, 한 3개월간은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위아래로 튈 일이 없습니다. 연준이 중심을 잡아서 별 큰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올리면 다음에도 25로 올릴 것이고, 그리고 내리면 다음에도 25로 낮출 것인데, 뭐 그래서 다음엔 내릴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판되는 거지. 개판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물론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월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BJ 파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이 버냉키를 하고 좀 바꾼 것 중에 제가 가장 좀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데이터라는 게 이제 뭐 고용, 뭐 물가, 이런 경제 지표잖아요.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당연히 지표고 결정을 하겠죠. 그냥 오늘 오늘 날씨가 오늘 금리 높이기 좋은 날씨네, 이렇게 놀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연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은 되게 멋진데, 버냉키의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파월의 데이터 디펜던트가 뭐가 다르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것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잖아요. 약간 완전히 맞추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CPI가 나왔는데 유가가 최근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가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혹은 작년이 이때부터 이제 물가가 좀 꺾였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좀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 동결을 이어가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데, 데이터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매달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고용이 나오고 소매 판매가 나오고 물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표가 나오면, 근데 문제는 그 지표들이 굉장히 후행적이라는 거죠. 고용 중요하다고 하는데, 고용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느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직원을 늘리고 직원을 줄이는 거는 마지막 결정이죠. 장사 한 3, 4일 잘 된다고 해서 직원을 확 뽑지도 않고, 한 2, 3일 공쳤다고 해서 직원을 다 자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용까지 갔다는 거는 그게 고용이 늘든 줄든 간에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실 실제 물가는 예를 들어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후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후행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걸 보고 실제는 꺾이고 있는데 요걸 보고 높구나.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안 그래도 내려갈 때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미러 보고 운전한다는 겁니다. 백미러. 왜? 데이터가 대부분이 물가도 후행이에요. 물가도. 매달 발표되는 물가 선행 지표가 있습니까? 아니죠. 후행 지표죠. 당연히 후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러저러 해서 물가가 총 이렇게 올랐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결정을 하면 당연히 한두 달이 최소 한두 달이 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파월이 모를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까지 됐을까? 그냥 일단 파월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좀 정치적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21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올 때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끝끝내 방어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치적이라고 느꼈던 게 그 11월 15일 날, 그러니까 21년 11월 15일 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같은 11월 30일 날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표현을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쓰려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맨친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원은 정확히 반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반대했던 게 이런 식으로 돈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설득을 끝끝내 하긴 했는데 설득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민주당 상원이 같은 당 여당 상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정부가 돈을 이런 식으로 쓰면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난 이거 반대한다라고 해서 바이든이 백악관에 한 머리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나와가지고 물가가 장난 아니네요. 금리를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이든이 아주 좋아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자기 또 재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걸리다 보니까 백악관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눈치 보다가 또 놓칠 거라고 봐요.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금리가 특히 이제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제 4%를 좀 넘어가면 시장이 좀 피곤해합니다. 왜? 그 10년물 금리가 4%에서 4.3 정도가 합리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만하지가 되려면, 과거의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가 맞았던 이제 미국 경제 팬더멘털이 일단 물가는 한 3% 정도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한 4%대가 계속 나와줘야 10년물 금리가 4에서 4.3이 시장에서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물가는 한 3%대로 일단은 진입은 했는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2분기나 3분기 좀 좋긴 합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년 4%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현재의 상황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라고 하면 그 말이 지금은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보다 채권이 금리를 더 준다고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가는 자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약간 고평가일 수도 있는데 꽤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채권 가격은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 아니야.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점에서 지금 뭔가 자금을 집행할 때 지금 약간 고평가의 그 논쟁이 있는 주식보다는 저평가인 채권을 사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형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4%가 넘어가고 4.3을 막 건드리고 하면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도 좀 흔들림이 부담감을 보이는 게 확연히 보인단 말입니다. 확연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냐? 10년물 금리 봐야죠. 10년 금리 봐야 됩니다. 그 전고점을 다시 4.3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레벨 다운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면 채권의 매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럼 주식 매력은 그대로 있어도 채권 매력이 더 높아지니까 자금이 빠져나오든지 더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뭐 지수 기준으로 뭐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레벨 다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4.3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쉽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와리가리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다시 올라갔느냐? 금리가 왜 이렇게 다시 올라갔느냐? 물론 일단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그 10년물 금리는 이제 성장과 물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가 좀 좋으면 당연히 경제가 좋다는 게 물가가 내려갈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좋다는 건 이제 많이 사고 많이 팔린다는 건데 그러면 뭐 물가가 뭐 내려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2년물하고 10년물 그냥 여러분이 정말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2년짜리 예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10년짜리 예금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정말 지금이 뭐 다시 못 올 고금리라고 하면 10년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받아 먹고 싶겠지만 그 채공하기 그때그때 계속 바뀌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길게 가입을 하면 이자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텀 프리미엄이니 뭐니 뭐 좀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2년짜리 예금보다 10년짜리 예금이 이자를 더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도 더 올라갈 텐데, 그죠? 그래서 2년물이 높으니까 10년물도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에 심지어 경제까지 좋으니까 내려가던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오케이 그래 뭐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다 오케이 그랬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죠. 4%를 넘어가니까 확실히 부담을 느낀다. 그럼 이제 지금 이게 그 10년물이 좀 내려오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느냐? 뭐 경제가 폭망했냐 그런 것도 뭐 물론 조금 이제 나빠지면 이제 연준이 긴축 압력을 안 높일 거니까 좀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은 사실 물가는 지금 그 피크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내려오는 속도에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이지 작년 이맘때쯤에 피크 찍은 건 다들 인정을 해요. 지금 미국 CPI가 다시 뭐 9.1을 찍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진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연준이 지금 뭐 어떻게 운전하고 있다고? 늦게 나오는 후행 지표를 가지고 늦게 판단하니까 백미러 보고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딱 정점을 찍고 작년 이맘때쯤에 한 6, 7월쯤에 정점 찍고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기저효과가 좀 약해지는 거잖아요. 약해지는 건데 지금 유가도 뭐 사우디든 뭐든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는 한동안은 짧게는 반등 구간이에요. 실제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3.7이 나오고 3.6을 예상했는데 3.7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을 두 달 연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고 전방위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하향 추세인데 연준이 이걸 가지고 또 이런 소위 말하는 샤워실의 바보가 될까봐 두려우니까 일단은 못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같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면 좀 길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더 이상 물가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보고서가 심지어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카고 연준에서 논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긴축의 효과보다는 긴축의 부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뭐 이렇게 뭐 인하라든지 뭐 어떤 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또 그냥 그때 가서 고용 지표 보고 뭐 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다음 회의 때는 어떻게 할까? 다음 회의 때는 다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다음 데이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또 그거 오른 거 가지고 나중에 그럼 다음 달에 내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또 다음 달 데이터를 봅시다. 이런 생각이 속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좀 이렇게 투자의 난이도를 낮추려면 가장 봐야 될 게 뭐냐? 연준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어쨌든 올해가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줄 알았는데
뭐 아무리 양보를 해도 둔화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둔화되고 있죠. 제조업은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서비스업은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렵다던 소프트 랜딩을 이제 성공하는 올해만 보면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컸던 때는 잘 기억을 하죠. 뭐 리먼 사태나 이런 거 하는데 그냥 소프트 랜딩을 했던 데는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야 기억이 나지. 아무 일도 없던 날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옛날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경기 침체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강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낮춰야 되는 뭐 리먼 사태 같은 아니면 코로나 같은 그런 금리 인하 말고 그냥 이 정도면 적당히 됐다라고 해서 뭐 경제도 적당히 둔화되는 수준에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표현으로 소프트 랜딩 했을 때가 뭐 64년경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84년경에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94년경. 물론 94년은 나중에 뭐 멕시코 뭐 데킬라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외환 위기, 뭐 동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롱텀 캐피탈 이런 것들이 다 망했지만 어쨌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니까 94년도 소프트 랜딩이라도 봐야 되니까 뭐 망한 게 있다면 뭐 오렌지 카운티 보도 뭐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금리가 하방하는 게 올해 이제 주가 많이 빠질 거라고 했던 분들이 뭐였으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낮추다 보면 이제 금리가 쭈르륵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 사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 랜딩일 때고 지금 이제 어찌됐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럼 소프트 랜딩 때는 언제 10년물 금리가 빠져가지고 시장에 숨통을 틔워줬나라고 보면 64년대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이 연준 금리예요. 또 그리고 이제 하얀색이 10년물 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인상 사이클, 요때부터 시작해가 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준이 금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더라도 일단 백미러에 도착했다는 게 보이면 일단 진짜 도착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되면 그때도 끝이 다 온 것 같으니까 내려가다가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이게 요때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 이후로는 금리를 너무 낮춰가지고 67년에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했으니까 요건 뭐 다음 사이클이라고 보고, 일단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소프트 랜딩을 했을 때 연준이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제 동결을 하다가 결국 인하를 하든지 즉시 인하를 하든지 어찌됐든 가장 최고점을 시장이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하락한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이 사실상 끝이다. 뭐 이런 예상도 JP 모건도 그 얘기하고 있고 뭐 이제 금리 동결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건 주장이잖아요. 아직은 주장이고 이게 연준의 입으로 확인되면 적어도 4% 밑으로 내려가겠죠. 우리가 8월 중순 이후에 잠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또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튀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물 금리만 좀 수긍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예전같이 저금리까지 안 가도 돼.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방 안정성만 보이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연준이 먼저 우린 여기서 끝을 낼게요라는 거를 조금 오피셜 해줘야 된다. 근데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은행 위기 터진 이후로는 이제 예전에는 뭐 자이언트라고 해가지고 뭐 75bp씩 올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올리고 한 번 25 올리고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올리고 약간 이런 스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9월 달은 이제 동결. 그럼 이제 11월 달에는 또 어떻게 뭐 이런 그렇게 그때도 데이터 보고 뭐 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동결을 하면 사실상 끝이 나는 거죠. 이제 시장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힌트를 안 주려고 해서 답답하다. 자, 그럼 84년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84년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가져갔죠. 가져가니까 10년물 금리도 요건 지워버릴게요. 10년물 금리도 이제 겁나게 튀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술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서 짧게 동결도 되게 짧습니다. 동결하고 이제 금방 내려가니까 끝을 봤죠. 추세적 하락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그건 자살행위니까. 인플레가 오니까 그걸 이제 방어를 하려고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 시대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예전에는 그 디플레 시대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나쁜 거죠. 왜? 디플레는 쉽게 말해 저혈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혈압을 높여야 돼. 혈압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혈압을 높인 게, 그래서 금리는 혈압이거든요. 혈압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면 쭉 내려가지고 혈압이 안 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 시대에는 당연히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디플레를 벗어나는 성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인플레 시대일 때는, 이때는 고혈압이잖아요. 고혈압일 때는 혈압이 높아져야겠습니까? 내려야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야죠. 당연히 내려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 계속 오르면 처음에는 좀 짜증내서 사다가 또 결국에 안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높은 물가가 결국에는 수요를 작살내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구매력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요. 예전에는 비싸서 못 사다가 삼겹살 100g에 8,000원까지 갔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 하다가 이게 3,000원 정도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먹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디플레 시대를 너무 오래 겪어가지고 금리 이제 내려가는 게 진짜 경기 침체고 이런 거에만 좀 익숙한데, 지금 이제 인플레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시대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올라가도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를 넘어가면 이 역시 이럴 거면 찾고 나고 말지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더라. 요겁니다. 요거기 때문에 그걸 그 인플레 시대와 디플레 시대는 이제 저혈압 고혈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제가 84년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도 똑같이 정점을 보고 나니까 10년물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 시대였다가 물가가 내려오니까 경제가 좋아지죠. 그래서 실업률이 쭉 내려온 이후로 별로 계속 내려가죠. 이제 이걸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94년 한번 볼게요. 94년이 작년을 제외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가장 빨리 올렸던 해입니다. 역시 앞에 것보다 확실히 기울기가 다르죠. 옆에 누워 있다가 버떡버떡 올라가는 거 보시면 여기도 성큼성큼. 근데 이 기록을 깼던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빡세게 올리니까 10년물 금리도 따라 겁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딱 동결하는 순간부터 이제 추세가 죽죠. 추세가 죽더니 동결이 요때 동결보다 더 길게 동결하니까 쭉쭉쭉 빠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내리지도 않았어. 오른 거에 비해서 별로 내리지도 않았는데 금리는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또 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경제니 뭐니 이제 또 버블이 되면서 결국 나스닥 닷컴 버블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이때도 내리는 건 좋은데 너무 내려가지고 나중에 버블로 간 거지. 버블로 간 건데,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이때니까 인상 사이클의 끝을 보면 10년물 금리는 의미 있는 하락을 한다. 특히 어떨 때? 소프트 랜딩을 했을 때. 하드 랜딩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를 낮춰도 대책 없었던 그런 하드 랜딩 말고 64년, 84년 그리고 94년 같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번 23년도 소프트 랜딩의 또 다른 케이스로 남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끝을 본다면 지금 이제 현재 5% 넘어가는 이 금리가 끝이라는 게 확인되면 이제 10년물 금리는 예전처럼 1점 몇 프로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죠. 적어도 다시 차오를 일은 없다라는 것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대형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끝을 봐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인플레를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예전에 70년대처럼
다시 한번 또 물가가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잡아야 물가를 잡아야 되고 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긴축을 가져가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제 그리고 뭐 유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상태로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저도 그게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다못해 이번 잭슨홀이 있기 전에 레리 서머스 교수님께서도 자신의 트윗에서 70년대 그 상황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로 이제 물가가 한번 팡팡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약간 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식으로 트윗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모르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일부러 파월을 못 믿어서 하신 것 같아. 왜? 이제 물가 좀 내려간다고 작년 잭슨홀에서 우리 다 죽자는 식으로 경제적 교통을 따를 겁니다. 뭐 이런 잭슨홀답지도 않고 그리고 중앙은행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애초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중요한 연설문을 찢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이제 완전 나락으로 보냈던 기억이기 때문에 또 파월이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잘 좀 보이려고 너무 또 그때는 너무 세게 매파였으니까 너무 비둘기처럼 해가지고 다시 띄울까봐 그러진 마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블랑샤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때는 2차 오일 쇼크가 터져서 오른 거지 그냥 오른 거 아닌 건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이제 지적도 하셨는데 설마 저는 레리 서머스 교수가 이때 2차 오일 쇼크가 공급 충격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걸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월한테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러니까 세게 안 이야기할 건 아는데 그렇다고 너무 인플레와 전쟁의 우리가 끝내 성공했다 뭐 이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이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실 파월을 이제 서머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보면 파월이 21년에 대책이 틀렸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일단은 이제 바이든의 눈치를 보고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던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연준은 그냥 인플레가 올 때까지는 말 그대로 홀딩 했는데 그게 홀딩의 기간이 길었지. 11월 30일까지 가니까. 그래서 21년 4월 FOMC에서는 이제 파월은 좀 놀라운 행동도 하죠. 이제 물가가 심상치가 않다. 그때 이제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을 때여서 심상치가 않은데 어떻게 좀 액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나왔을 때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죠. 뭐 출근하고 있는데 노숙자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고통을 늘리면 안 된다. 금리 인상하는데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죠. 잡을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싶으신가 보다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22년 8월에는 이제 그런 사단까지 가셨던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다 백악관의 이제 그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도 1년에 2번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원 하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도 이제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런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푸나? 인플레이션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고통이 따를 텐데 그래서 인플레를 미리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파월을 추궁을 합니다. 일시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일시적이라고 하냐.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대봐라 라고 했더니 크게 5개였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게 일부분이다. 뭐 중고차라던가 뭐 이런 광범위한 모든 제품이 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공급 차질 문제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자동차 같이 이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고는 있지만 그게 물가를 뭐 크게 오릴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다.
참 지금 하는 말하고 정반대죠, 그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돼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그때가 이제 그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돌아오니 많이 해가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버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뭐 파월의 정황적인 추측이죠. 그 합리적 의심인데 일단은 그걸 빼놓고만 보더라도 이렇게 대책이 틀린 거는 그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이제 그 세계화가 이제 탈세계화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새로운 수요와 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일어난 이제 그 공급망 병목 현상, 중국에서 배가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미국으로 못 가는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뭐 이런 저런 공급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바뀌고 공급망이 교란되고 공급망이 나눠지면서 수요는 그 정도까지는 수요만 딱 놓고 봤으면 진짜 파월 말대로 그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다 이렇게 나타날 게 아니었는데 공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망가지고 거기 전쟁이라는 그것까지 끼어들면서 물가는 연준의 예상을 깔끔하게 뛰어넘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지금 이제 물가가 계속 강할 거라는 생각도 이 논리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재편이 되고 있죠. 재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탈세계하면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푸틴하고 김정은이 뭐 만나가지고 뭐 미사일을 주고받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탈냉전이라는 건 이제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상식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때는 이 재정정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돼 있으니까 일을 못 하니까 실직을 했으니까 경제가 무너질까봐 일단 급하게 현금을 찔러줬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인플레를 자극을 하죠. 근데 지금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장은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못하게 하고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긴 하지만 이게 계속 투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기 위한 재정정책이잖아요. 지금은. 지금 미국에서 뭐 IRA니 뭐니가 보조금 주고 막 하잖아요. 그 뭐 하려고 합니까?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고 미국에서 칩 만들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됐든 생산을 위한 과거처럼 그냥 이 사람이 부도가 날까봐 월급을 못 줘서 실직자가 폭발할까봐 그냥 현금을 지어준 게 아니라 지금은 어찌됐든 공급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공장들이 지어져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기후는 가만히 있느냐. 뭐 물론 요즘에 AI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게 좀 킬러 아이템 이런 것들이 좀 없긴 합니다. 사실 아직. 근데 AI가 어떻게든 산업의 그 생산성을 높였으면 높였지 줄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AI 때문에 물론 뭐 그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산다고 돈을 많이 들겠지만 AI를 써가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일은 별로 없잖아. 생산성이 안 올라갔으면 뭐 그냥 돈만 쓰고 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공급이 더 줄진 않잖아요. 줄진 않아요. 어떻게든 늘 거고 의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늘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나 이렇게 서버 이런 디램들이 한동안 잘 나갔던 이유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소위 말하는 구독 경제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이제 그런 게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뭐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겁나 크게 해야 돼. 넷플릭스처럼 해야 되고 그 유튜브처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 사이클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서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 재미를 보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은 되게 힘들었던 게 또 우리 반도체 아니었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공급이 나오고 AI가 어떤 형태로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들은 다 공급이 좀 다시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파월이 21년에 공급을 좀 무시하고 수요 측면만 보다가 하이퍼 인플레를 놓친 것처럼 의외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정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때도 틀렸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방향만 다르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무슨 또 미국도 재선 기간이니까 또 내년 되면 또 재선 기간이잖아요. 미국 재선 기간이면 또 파월 눈치상 성격상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예전같이 저금리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이런 형태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970년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때처럼 그 공급 충격이 두 번 있었고 두 번째 공급 충격이 뭐 여기 보면 이제 더 작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1940년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굳이 팬데믹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팬데믹은 거의 1차 대전 그때 끝날 때였으니까 일단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열강이 됐지만 어쨌든 돈 많이 썼을 것이고 미국 내에서는 공급이 당연히 부족하죠. 전쟁하는데 여기저기 특히 미국은 양쪽에서 했잖아요. 히틀러도 잡아야 되고 일본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생산성을 보인 미국 경제지만 미국 본토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처럼 이제 국가가 돈을 많이 쓰게 할 일이 없는데 그걸 또 세계 대전이었으니까 일본, 독일하고 같이 동시에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 공급도 맞고 그래서 인플레가 있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이 전쟁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한테도 뭐 보조금을 주고 뭐 집을 굉장히 싸게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수요를 굉장히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잦아들었는데 한 번 더 공급 충격이 터집니다. 그게 한국 전쟁이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 2차 대전 이후로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당연히 공급 충격과 뭐 자금 공급 이런 게 많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안 오른 건 아닌데 요때 이 정도 올랐으면 한 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하니까 벌어지긴 하는데 70년대처럼 뭐 더 큰 게 오는 게 아니라 오더라도 통화량 이런 것들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21년, 22년처럼 되긴 좀 쉽지 않지 않나. 그 사례가 1940년 정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언제가 됐던 이제 인하가 들어가기 시작할 그 컨센서스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는 여기까지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주식시장이 뭐 다는 안 가더라도 이 금리 때문에 못 가던 아이들이 다 좋은데 지금 내가 4.3%짜리 예금이 있어가지고 요거 끝나고 다시 봐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꽤 좋은 성장이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우니까 뭘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여기 10년물이 지금 이제 4.4, 4.4를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도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뭐 이렇게 뭐 우르르 안 내려와도 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만 돼도 그래서 한 4 근처까지 내려가면 약간 요 정도만 가져도 일단은 소위 말하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은 조금 꽤 편안한 시기를 좀 보낼 것 같고 근데 연준이 백미러 운전의 달인 연준이 백미러에 또 뭐
뭐 유가 100달러 가능성, 유가 100달러 뭐 아니면 연말까지 경기가 너무 좋고 이런 이걸 백미러로 보고 뒤늦게 아니다, 그 이번에 인상 끝난 거 아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추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2년물이 반응을 할 겁니다. 2년물이 전고점이 한 5.1% 정도 되죠. 그게 아마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기 직전이었을 건데 그때만큼 긴축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뚫고 올라가면 아, 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겠구나,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백미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의 북극성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갑자기 급락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좀 내려가 준다면 꽤 주식하기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돈모음센터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그 영상은 또 준비하고 찍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그때 그 뉴스 나오고 지표 나오는 것을 빨리빨리 해석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지혜, 재미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돈쌤의 돈모음센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